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배웠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 이어서 이번에 볼 시간에는 자,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정확한 그 수익과 비용 항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수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은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어떤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의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자본의 증가가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단기 순이익 혹은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증가시킨다 그랬죠. 단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낸다. 어쨌든 자본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출액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이 나와 있는데 보면요.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게 되는데 상품의 매출이 발생하면 매가로 우리가 판매한 가격으로 상품 매출 대변에 기입을 한다. 매출은 수익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출 애누리와 환입입니다. 자,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제가 사과를 파는 걸로 생각을 하자고 했었죠. 자, 매출 애누리는요, 매출한 상품 중에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값을 깎아주는 거, 그리고 환입은 매출한 상품 중에 하자나 파손에 대해서 우리가 팔 수가 없으니까 반품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사과를 사왔는데, 자, 사과를 한 상자를 사왔는데 이 사과에 흠집이 있어서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매출 애누리를 해서 사과의 가격을 깎아서 우리가 사오고요. 그다음에 이 사과를 납품받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너무 많이 썩어서 고객한테 팔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 다시 반품을 해야겠죠. 반품을 하는 걸 우리가 매출 환입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매출 할인이 나오는데, 자, 외상 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에 우리가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는 금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할 때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안에 돈을 가지고 오면 몇 %를 할인해 줄게 라고 약정을 걸어 놓고요. 약정에 의해서 할인을 받게 되는 경우 우리가 먼저 그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왔을 때 할인을 해주는 경우를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순매출액을 계산을 할 건데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인도 빼준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매출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자 수익입니다. 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이나 대여금 등에서 받은 이자, 말 그대로 이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인식을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인데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결산할 때 단기매매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정가치는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시가대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부 금액과 시가 중에 높은 것으로 간다. 그래서 자, 시가와 장부가가 있는데 둘 중에 큰 걸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큰 걸로 평가를 했을 때 원래 장부가보다 시가가 높으면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을 때 앞에서 두 번째 걸로 봤던 건 우리가 평가했을 때, 결산할 때 평가했을 때의 내용이고 이번엔 처분했을 때인데 단기매매증권을 우리가 처분할 때
갖다 팔았을 때 장부 금액보다 우리 처분 금액이 더 높은 경우에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환 차익이 있고요. 외화 환산 이익이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좀 체크를 해 놓을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중이라고 적어 놓을 거고 여기에는 우리가 자, 결산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외화 자산이 있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처분했을 때 외화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제가 외상 매출을 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얼마냐면 자, $100만큼을 우리가 외상 매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대변에는 당연히 매출이 생기겠죠. 매출이 얼마, 외상 매출금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예를 들어서 $1에 우리가 환율이 자, 100원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얼마로 인식하면 되냐면 10,000원이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수할 때 $1에 자, 200원으로 환율이 올랐다고 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그러면 자, 상대방한테 달러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면 돈을 얼마를 받냐면 현금을 20,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나오겠죠. 자, 10,000원만큼 가지고 있던 외상 매출금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00원만큼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식할 때 우리가 외환 차익이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10,000원을 인식을 해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중에 분계를 할 때 외환 차익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외환 차익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결산할 때는 12월 31일 시점이 되겠죠. 자,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거다. 자, 계속해서 자, 외화 환산 이익을 먼저 보고 수입 수수료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환산 이익은요. 우리가 결산할 때 외화 자산과 부채를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자, 외환 차익은 우리가 실제로 이 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줬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화 환산 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은 건 아니지만 12월 31일에 환율로 평가했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겠다. 혹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덜 갚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외화 환산 이익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 수행을 할 때 결산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거래자료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자료 입력할 때는 우리가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산을 할 때는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입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액을 받은 경우에 우리가 수입 수수료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자, 유형자산을 우리가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첫 번째로 뭘 했었냐면 재무상태표를 그렸었죠. 재무상태표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원짜리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원인데 우리가 이걸 6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라벨링을 먼저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건물의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2번, 돈의 3번, 그 다음에 10원만큼 이익이 발생했네 4번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분계를 하기로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을 우리가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았을 때 생기는 것이 여기 있는 이 10원만큼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그리고 우리가 분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영업의 수익에 해당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투자자산도요. 투자자산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자,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부동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이 나왔는데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산을 우리가 받았을 때, 숫자 받을 숫자죠. 받았는데 어떤 증여받은 형태로 우리가 자산을 받았을 때 그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그 금액을 우리가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다가 가지고 있던 사재를, 어떤 땅이나 건물 같은 것들을 회사 명의로 바꿔주는, 이전해주는 경우를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채무 면제 이익인데요. 채무를 면제받을 때 그 금액을 우리가 또 이익이라고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 뭐 거래처하고 우리 사이에 외상 거래를 해서 우리가 A 거래처에 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A 거래처가 갑자기 우리 회사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채무를 면제해 준 거죠. 우리가 그만큼 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이익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자비이익이라는 개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건 현금과 부족 분계를 할 때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우리가 금액이 적은 이익이나 아니면 빈번하지 않은 이익,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자비이익이라는 개정으로 표현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액보다 우리가 영업의 수익 부분이, 수익이 개정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비용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자, 매출 원가 부분을 보는데, 자, 비용은 우리가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배우면서 확인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로 매출 원가는 자, 상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우리가 매출할 때 그 상품의 매입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한다. 자, 결국은 뭡니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그 상품을 사온 가격인 상품의 매입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순 매입액 빼기 기말재고다 라는 등식이 있었고요. 이걸 우리가 T계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차변에 기초재고와 단기순 매입액, 그리고 대변에는 매출원가, 기말재고. 그래서 이쪽 차변은 자산이 늘어나는 것들을 표현을 했고, 대변은 줄어드는 것들을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첫 번째로 급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종업원에 대한 급여와 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라는 개정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퇴직급여라는 개정이 나왔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비유동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사용했던 비용 개정이죠. 그래서 자, 종업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결산 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어떤 퇴직금에 대한 비용 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는 개정이 나왔는데요. 자,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식대, 경조비, 직장체육대회, 야유회 이런 것들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말하고요. 자, 종업원을 위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대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사대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대보험을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주면서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개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종업원이 부담해야 되는 사대보험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는 원천징수액만큼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설정을 하고, 그만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나라에 납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대보험은 종업원이 전액을 부담하는 사대보험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종업원과 반반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세 가지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따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라고 보고 복리후생비라는 개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숫자를 안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가
100원이고 자, 현금으로 우리가 90원을 지급하고 예수금으로 자, 10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원을 나중에 예수금 적립분계를 하면 자, 예수금이 차변에 10원만큼 들어오겠죠. 자, 동시에 자, 종업원이 반 내고 우리가 반 낸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복리 후생비로 10원만큼을 우리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줄 거고요. 실제로 4대 보험은 현금으로 우리가 나라에다가 20원만큼 납부를 한 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만큼만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실제로 예수금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복리후생비에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만큼을 비용 처리해 줄 것이다. 그리고 금액은 지급하는 금액은 우리가 예수금과 복리후생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지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는 4대 보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위에 있는 어떤 직장 체육대회나 야유회 혹은 우리 직원들 회식하는 회식 비용 뭐 혹은 직원들에게 어떤 관사나 기숙사 같은 것들을 제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복리후생이라고 뭐 급여 조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복리후생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비교통비입니다. 자, 여비교통비는요.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된 교통비, 출장, 여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가지급금을 공부할 때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자, 가지급금을 발생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제 출장 갈 때 가지급금으로 돈을 먼저 줘놓고 갔다 와서 사용한 내역이 밝혀졌을 때 여비교통비로 사용을 했었죠. 출장 가는 비용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업무 때문에 어디 교통비로 대신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들이 여비교통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접대비가 나와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를 접대한 성격의 비용으로 식대, 경조사비, 선물대금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접대했다. 자, 거래처에게 뭘 해준다면 그것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리후생비와 그 다음에 접대비 그리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부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우선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복리후생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접대비는 마찬가지로 업무에 관련이 있습니다. 접대를 하는 이유는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거래처에 접대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아직 기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계정을 나눠보면 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가 될 거고요. 자, 이 기부금은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계속해서 통신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전화나 핸드폰, 팩스,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신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사에 있는 어떤 뭐 내선 번호나 아니면 우리가 업무용으로 지급받는 휴대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신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도 광열비입니다. 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요금 등을 말하고요. 이건 우리가 사무실에서 수도 광열비를 이제 뭐 전기 쓰고 수도 쓰고 가스 뭐 아니면 난방하는 데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수도 광열비라는 계정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금과 공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는요.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세금인 재산세. 재산세는 우리가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산에 대해서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그다음 자동차세 등과 그다음에 공과금인 대한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적십자, 조합회비, 그다음에 협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랑 관련해서 발생해야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할 것이다.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보면요.
자, 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인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의 감가상각액 등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무형자산은 없습니다. 무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을 따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다른 계정 과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형자산인 것들만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임차료 보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의 어떤 임차 비용, 우리가 빌려오고 내는 월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차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선비 보면요. 자, 우리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보유 단계 지출이 있었죠. 자, 이 보유 단계 지출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었는데 지금 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선비가 되겠고요. 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건물, 기계장치 등의 현상 유지나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건물 외벽을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선비라고 표현하는 계정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해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료를 우리가 보험료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자,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반구의 유지와 수선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승용차나 화물차가 우리 차량 유지비에 유지비를 발생시키는 어떤 자산들이 되겠고요. 유류대나 엔진오일 교체 같은 이런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반비 내용이 나왔는데 자, 운반비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운반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우리가 매출을 할 때와 매입을 할 때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할 때는 우리가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는 자,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봤었죠.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자산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반비는 우리가 매출할 때의 운반비가 되겠고, 자, 상품을 매출하고 지불한 운송 수수료가 운반비로 분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서 인쇄비입니다. 자, 도서 인쇄비는요, 업무와 관련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고 인쇄를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종이로 출력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도서 인쇄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업무랑 관련되어 있는 도서를 구입했을 때 직원들의 어떤 업무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도서 인쇄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모품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복사용지, 문구류, 소모 공구와 기구, 소모 자재 등의 어떤 소모성 물품비가 되겠고요. 자,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데 자, 자산처리법과 그다음에 비용처리법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자, 자산처리법은요, 처음에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을 해왔을 때 차변에 소모품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 우리가 자산처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처리법은 소모품 B 100원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 우리가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31일에 결산할 때 회계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분계를 처음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12월 31일 현재 보니까 300원만큼의 소모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모품이라고 해서 우리 자산을 100원으로 올려놨었는데 지금 현재 소모품이 30원만큼 남아있는 30원이라고 해야겠죠. 30원만큼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소모품을 70원만큼 줄여주고 차변에 소모품 B로 70원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올해 사용한 소모품은 70원만큼 사용한 거니까 소모품 B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소모품이 자 30원이 남아있는 상태고 손익계산서에는 소모품 B가 70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비용 처리법은요. 지금 이미 비용으로 100원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을 70원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소모품 B가 30원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이 아직 30원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소모품이 30원이 남아있는 상태고 손익계산서에는 우리 소모품 B가 70원으로 표현이 돼야겠죠. 왜? 100원에서 30원만큼 줄어서 70원만큼 표현이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뒤에 나오는 결산할 때 나오는 어떤 분계의 방법도 달라질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수료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은행의 송금 수수료나 어음의 추심 수수료, 그다음에 청소와 경비 용역비 등을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광고 선전비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해서 광고 목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에 노출한 광고 비용이라 지출한 광고 비용이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뭐 신문지 같은 뭐 중간에 끼어 있는 광고 전단이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어떤 TV 프로그램 나올 때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광고 같은 것들이 우리가 광고하고 선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광고 목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한 가지 키워드를 더 추가해 보자면 자,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어떤 광고 관련된 물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면 우리가 광고 선전비로 볼 수 있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대손상각비 보고 자, 영업의 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상품 매출과 관련해서 발생한 매출 채권이 회수가 불능되었을 때, 회수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결산 시 대손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대손 부분을 공부를 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배웠었는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손상각비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하기로 했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까지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펴봤고요. 자, 영업의 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은요,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당좌차월 등의 우리가 차입의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외환 차손이 나왔네요. 그러면 외환 차손과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또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 자, 외환 차손은 우리가 기중에 발생한 거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의 외환차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읽어보면 외화자산 회수와 부채 상환할 때 환율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환율이 떨어져서 손실이 받을 돈이 더 적어지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외환차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부금을 보면요. 앞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했던 어떤 접대비나 광고 선전비나 이런 것들은 혹은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기부금은요. 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기증한 경우에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화환산 손실인데, 자, 외화환산 손실은 우리가 결산시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12월 31일에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외화환산 손실이 되겠다. 그래서 결산할 때 외화자산과 부채를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돈이 적어지거나 환율이 떨어진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인 경우에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경우,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화환산 손실이라고 한다. 자, 계속해서 보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앞에서 우리가 어음을 가지고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를 매각 거래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우리가 할인한 경우,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돈이 급해서 할인하는 경우에 그 할인료를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자, 결산 시의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할 때 장부금액보다 어떤 공정가치가 낮을 때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는 개정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영업의 비용 혹은 수익으로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이익과 손실을 인식을 했었고요.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못했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을 했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보면, 자,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그 장부금액보다 어떤 처분 금액이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평가했던 금액에서 처분할 때의 금액을 비교하면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도가능증권은 반대로 우리가 취득했을 때의 시점의 금액과 마지막 처분할 때의 금액을 비교하자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 때문에 그랬었죠. 평가 손익을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시가로 평가할 때마다, 결산일마다 평가할 때마다 손익을 인식을 했었고 매도가능증권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해손실입니다. 자, 재해손실은요,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의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한 손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에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고재산에 손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해손실이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형재산 처분 손실인데 말 그대로 유형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되겠고요. 자, 유형재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바꿔서 투자자산 처분 손실을 보면 유형재산에서 유형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 유형재산 처분 손실이라면 투자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다. 그래서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잡손실 보시면, 자, 아까 잡이익이랑 반대겠죠. 자,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비용이나 아니면 빈번하지 않은 지출,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잡손실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1번 보니까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자산 항목이네요. 그럼 정답은 우선 1번이겠죠?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항목들이 되겠다. 우리 무형자산에서 연구비라는 개정을 봤었는데 이 연구비도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도록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어요. 자, 우선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당하는 내용이었네요. 자, 우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부터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유형재산 처분 손실 셋 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비와 관리비 혹은 영업의 비용, 뭐 매출 채권
관련돼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들은 업무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이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것들을 업무에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비용 처리할 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나 이자 비용이나 유형계산 처분하는 것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어요. 자, 의류 도소매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해서 얻은 판매 대금은, 자, 우선 판매를 했는데, 자, 판매를 한 거는 우리가 판매를 했으면 수익으로 봐야겠죠. 자, 수익인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의류 매장에서 의류 판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영업 수익으로 봐줘야겠네요. 영업과 관련된 수익이니까. 자, 매출액을 영업 수익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매각해서 얻은 이익이다. 자, 이 컴퓨터를 매각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비품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품을 판매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어떤 것들이 해당하고 영업의 비용에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자, 연습을 하실 때는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혹은 손익계산서를 우선 하나를 써볼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우리가 매출 총 이익이 나왔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었고, 그러면 영업 이익이 나왔었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영업 이익에서 자,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면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자, 당기 순이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가 뭐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고 영업의 비용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에 그대로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액만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손익계산서 식을 꼭 숙지하신 상태에서 영업 수익인지 영업의 수익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자리에 숫자를 잘 대응을 시켜 주시면 우리 뭐 틀리지 않고 문제를 잘 푸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업의 이제 수익과 비용 관련된 과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